주택법에는 첫 번째 용어의 정의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택법에서만 쓰는 용어들이 있는데 이거는 뭐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되는 거고, 두 번째 주택의 건설이죠. 건축법에서는 건물 짓는 사람을 건축주 이렇게 부르는데 주택법에서는 사업주체라고 합니다. 이런 사업주체가 되는 사람은 미리 국장에게 등록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등록에 관한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이 나옵니다. 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 건축법에서는 허가받고 건물 짓는데 주택법에서는 허가를 대신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내용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주택의 공급이죠. 그래서 지어진 주택을 공급하려고 할 때 이 주택법상의 공급 질서에 맞게끔 공급을 해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뭐 투기가 일지구, 분양가 상한제, 전매 제한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주택을 건설하는 자금에서 나오는 게 이제 주택 상환사채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주택법은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이제 용어의 정의인데, 주택의 의의가 나오죠. 주택법이니까 이제 주택이 뭔지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구조를 가지고 구분하면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한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건축법상 단독, 다중, 다가구가 속하죠. 근데 건축법에서는 여기 하나 더 추가됩니다. 공관이라는 게. 근데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그게 이제 분양의 대상이 아니니까 주택법에서는 공관은 주택의 개념에 빠지는 거죠. 그 다음에 밑에 공동주택인데 건축물의 벽, 복도, 계단이나 그 밖의 시설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한다 라고 해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그리고 그 참고의 밑에 맨 밑에 나오죠. 그래서 공간과 기숙사는 분양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건축법에서는 주택의 개념에서 빠지는 겁니다. 분양의 대상이 아니니까. 그래서 공동주택에서는 기숙사가 빠지고 단독주택에서는 공간이 주택의 개념에서 주택법에서는 빠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아파트는 주택으로 쓰는 여기 다 안 써놨는데, 단독주택이랑 공동주택으로 구분하고, 단독주택에는 말 그대로 단독주택, 그 다음에 다중주택, 그 다음에 다가구주택 이렇게 구분하고, 공동주택은 아파트, 연립, 다세대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다중주택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 근데 이 다중주택이라는 건 학생이나 직장인들이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것으로서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실마다 욕실은 설치할 수 있지만 치사시설 이런 것들은 설치하면 안 되고,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층수가 3계층 이하인 것. 그 다음에 다가구는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그 다음에 3층 이하로서 세대수는 19세대 이하이고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공동주택이 아니니까 이 다가구 주택이라는 건 구분 소유를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 보면은 101호, 102호 이게 붙어 있긴 붙어 있는데 101호가 따로 등기가 안 되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원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룸 그런 것들이 이게 다가구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19세대 이하일 때. 그 다음에 아파트는 주택으로 쓴 층수가 5계층 이상. 그 다음에 연립이랑 다세대는 4계층 이하. 인건 똑같은데 연립은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고 다세대는 660제곱미터 이하인 것. 요걸 다세대 주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다중, 다가구, 다세대 이런 것들은 1층의 전부 또는 일부를 플로티 구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공간으로 쓸 때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에서 제외합니다. 근데 아파트나 연립은 1층 전부를 필로티로 했을 때, 그러니까 다중, 다가구, 다세대는 전부 또는 일부를 필로티로 해가지고 그 부분을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면은 층수에서 제외하는데, 아파트나 연립은 전부를 필로티로 해서 주차장으로 사용할 때 그때는 층수에서 제외를 한다 라는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은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옆에 보시면 주택 자금에 따른 분류라고 되어 있죠. 자, 구조를 가지고 주택을 분류하면은 단독이랑 공동으로 구분하는데, 건설하는 주체라든지 자금을 가지고 구분하면은 국민주택,
민영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국민주택이랑 민영주택. 국민주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공공이 직접 건설하거나, 즉 국가, 지자체, 주공, 지방공사가 직접 건설하는 주택입니다. 내지는 공공의 자금으로 건설되는 주택, 즉 국가, 지자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아 건설되는 주택을 국민주택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민영주택은 그냥 국민주택이 아니면 싹 다 민영주택,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을 민영주택. 그래서 이제 중간에 보면은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나죠. 주거전용 면적이 1호 1세대당 얼마죠? 85제곱미터 이하인 거. 근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면지역에서는 100제곱미터 이하. 요걸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죠. 국민주택 규모. 그 다음에 뭐 기타 주택인데 준주택. 준주택은 주택은 아니지만 거의 주거용으로 실제 활용하는 것들. 그래서 다중생활시설, 오, 노, 다, 니 이렇게 하는데 오피스텔,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 그 다음에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기숙사. 요거 네 가지가 준주택입니다.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다중생활시설, 기숙사. 예. 그 다음에 2번, 3번, 4번 이런 것들은 그냥 한번 읽어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임대주택은 뭐 공공임대주택이랑 민간임대주택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 다음에 토지임대 후 분양주택은 토지를 빌려 쓰는 거죠. 그래서 토지는 사업주체가 가지고 있고 나는 요 구분 소유 대상이 되는 건물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환제에서 배우는데 분양가는 이렇게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이 되는데 이 분양가에서 택지는 빌렸으니까 이게 빠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건축비만 가지고 분양을 받게 되니까 이게 이제 반가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아파트 가격이 싼 거죠. 그래서 토지임대 분양주택은 그 임대차 기간이 한 40년 됩니다. 40년. 그리고 갱신할 때는 75% 이상이 동의하면 40년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평생 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게 나오죠.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종류가 세 가지가 있죠.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근데 단지형 연립이나 단지형 다세대는 연립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원래는 4계층까지 지을 수 있죠. 근데 요거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도생으로 지으면 5계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그거밖에 없으니까 뭐 시험이랑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이건. 근데 다음 페이지 원룸의 주택의 요건이 나오죠. 자, 원래 도생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되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에는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합니다. 원룸의 주택은. 그 다음에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를 해줘야 되고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공간은 원룸이니까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얼마 이상이죠?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그 다음에 혼자 사니까 땅 밑에 묻으면 안 되겠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이게 원룸형 주택의 요건. 그래서 주거전용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여야 되고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하고 그 다음에 욕실과 보일러실 제외한 공간은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다음에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그 다음 자, 하나의 건축물에는 원칙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주택 이걸 함께 건축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아까 그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지으면 여러 가지 혜택들을 주는데 이걸 같이 지으면 도생이 아닌 주택도 혜택을 같이 받기 때문에 이걸 금지시키는 겁니다. 근데 예외가 허용되는 게 원룸형에서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룸형 주택일 때에는 자, 원룸형 주택과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한 세대를 같이 지을 때 이거 주인집 하나 같이 짓는 거죠. 요거는 됩니다.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 이나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같이 역세권, 1인 가구가 많이 사는 곳에서는 원룸의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 원룸의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게 합니다. 이렇게. 어쨌든 예외가 인정되는 건 여기 원룸형에서만 예외를 인정합니다. 원룸형에서만. 그래서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지을 수 없지만 원룸형 주택의 경우 원룸의 주택이랑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 하나 짓는 거 그거 같이 지을 수 있고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서는 원룸의 주택과 도생 외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 있다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하나의 건축물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와 원룸형 주택 이걸 같이 짓는 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나 원룸형 주택 이걸 같이 짓는 것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그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죠. 하나의 건축물에는 단지형 연립 또는 단지형 다세대 주택과 원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공공택지 이런 것들인데 공공택지에는 절대 나오면 안 되는 말이 혹시 기억납니까? 공공택지에는 환지 절대 나오면 안 됩니다. 수용 방식만. 그래서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 그걸 다 외우기 힘드니까 일단은 수용 방식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 보면은 사업이 한 10가지 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중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토지, 그걸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이러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 이런 것들을 공공택지라고 하는데 수용 방식만 해당하지 환지 방식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국민주택 건설사업,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그 다음에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조성사업,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면 여기 수용방식으로 되어 있죠. 도시개발사업도 수용방식,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도 역시 가로 안에 보면 수용방식. 그러니까 수용방식일 때만. 그 다음에 혁신도시 개발사업,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사업, 이러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공택지라고 부르겠다라는 겁니다. 이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근데 수용방식들만. 그러니까 나머지 사업의 방식들을 다 외우기는 힘드니까 몇 번 읽어보는 건데 아 이런 것들이구나 하면서 읽어보는 건데 수용 방식, 환지 방식은 나오면 안 되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문제 나왔던 게 도시개발 조합이 환지 방식으로 시행한 도시개발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공택지에 해당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죠. 그러니까 조합은 환지 방식으로 사업을 하니까 조합이 시행자로서 사업을 한 도시개발 사업 그걸로 조성된 용지는 공공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단지 그냥 아파트 단지입니다. 근데 주택단지는 아파트 단지인데 일정한 시설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봅니다. 이 주택단지를. 그래서 여기 주택단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주택단지가 있는데 이 단지와 단지 사이에 일정한 시설이 지나다니는 거죠. 그럼 요 단지와 이 단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다라는 거. 해서 어떤 것들이냐면 철도, 고속도로, 그 다음에 자동차 전용도로, 그 다음에 일반 도로는 20m 이상, 그 다음에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러한 것들로 분리가 돼 있으면 요 단지와 요 단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보겠다라는 거. 그래서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예정도로는 8m 이상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 뭐 사업 주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등록해서 볼 거고 조합도 나중에 볼 겁니다. 리모델링 보면은 건축물의 노후 확대 또는 기능 향상을 위한 다음의 행위라고 해서 대수선. 그러니까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대수선이랑 증축으로. 그래서 1번은 대수선이고 2번, 3번이 증축입니다. 증축. 자. 대수선 할 때는 여기는 안 적혔지만 10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증축은 사용 검사나 사용 승인일로부터 얼마 경과하죠? 15년. 그 다음에 15년 이상 15년이 경과한 건축물로서 건축물의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이 지난 공동주택을 각 세대의 주거전용 면적은 얼마까지? 30% 이내에서. 근데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인 것들은 40% 이내에서 증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을 위해서 공용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증축이 가능하다라는 거. 별도로. 그 다음에 위 이에 따른 각 세대의 증축 가능한 면적을 합산한 범위 안에서. 그러니까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을 늘릴 수도 있지만 그 증축 가능한 면적의 범위 안에서 세대수를 증가시킬 수도 있는데 세대수는 얼마까지? 15%까지. 세대수는 15%까지. 그 다음에 증축을 할 때에는 수평 증축할 수 있고 수직 증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평 증축은 옆에 한 동 더 짓는 거고 새로 짓는 거니까 그건 상관이 없는데 위에 쌓아 올릴 때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이 몇 층 이상일 때? 15층 이상일 때는 몇 개층까지? 3개층까지. 14층 이하일 때는 2개층까지 증축이 가능하고 이렇게 건물을 위에 쌓아 올렸을 때 이 건물이 버틸 수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니까 신축 당시에 구조도를 보유하고 있을 것 이러한 것들을 요건으로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읽은 거 숫자 바꾸는 수준으로 이제 시험에 출제를 합니다. 용어의 정의에서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아니면 리모델링은 뒤에 내용들이 좀 더 있습니다. 그 리모델링 기본 계획이랑 리모델링 안전 진단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이랑 섞어가지고 이런 것들 용어를 출제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뭐 리모델링 기본 계획은 나중에 보도록 하고 뭐 공구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자 공구란 하나의 주택 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일단의 구역으로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를 별도로 수행합니다. 착공 신고와 사용 검사. 나중에 주택 건설 사업을 하는 절차를 써놓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착공 신고랑 사용 검사. 그 다음에 1번에 보면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공간을 조성해서 6m 이상의 너비로 공구간 경계를 설정할 것 해서 뭘 설치하든 관계는 없습니다. 도로, 옹벽, 담장, 옹벽, 뭐 축대, 뭐 이런 거, 어린이 놀이터, 조경시설 뭘 넣든지 상관없는데 6m 이상 공구간의 경계를 설정할 것. 그 다음에 공구별 세대수는 얼마죠? 300세대 이상. 그러니까 전체 세대수가 얼마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죠?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은 300세대니까 공구를 나누려면 최소한 1공구, 2공구로 나눠야 되니까 전체 세대가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라는 건 공동주택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없는 주택이죠. 없는 주택. 그러니까 나눠져 있긴 하지만 요거를 따로따로 구분 소유할 수는 없는 주택. 이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음이 건설 기준, 설치 기준, 면적 기준 등에 적합한 주택 해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에서의 설치 요건. 요거는 신축하는 아파트에서의 요건입니다. 신축하는 아파트에서. 그 다음에 그 박스 밑에 2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 요거는 리모델링을 통해서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32평 이상의 넓은 아파트를 쪼개는 거죠. 반으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럴 때의 설치 기준 해서 동그라미 1번부터 보죠.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은 첫 번째,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욕실, 부엌, 현관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하나의 세대가 필요할 때는 통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세대 간의 연결문이나 경량구조의 경계벽을 설치할 것. 그 다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되고 그 밑에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도 얼마? 3분의 1을 넘지 않아야 할 것. 그래서 신축하는 아파트에서는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 그 다음에 면적도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번에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설치하는 공동주택이라고 되어 있죠. 요거는 기존의 아파트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그러니까 리모델링을 하니까 요거는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쪼갭니다. 원래 이렇게 아파트가 있는데 이걸 쪼개는 거죠. 이렇게 쪼갤 때는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몇 개 이하로? 2개. 하나, 둘 이렇게요. 이렇게. 여러 개로 쪼개는 거 이런 거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를 포함해서 2세대 이하로. 그 다음에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 구분 출입문을 설치할 것. 그 다음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해당 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이라 그동 세대수는 3분의 1. 여기는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면적 요건은.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쪼개니까 몇 개까지만 쪼개라고 지정을 해주면 면적은 자동으로 결정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대수가 전체 세대수의 10분의 1, 그동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것. 그 다음에 마지막 거는 그냥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종류가 두 가지가 있으니까 문제를 푸실 때 잘 봐야겠죠. 1번을 물어보는 건지 2번을 물어보는 건지.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이렇게 나오면 위에 거,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행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하면은 밑에 거. 이렇게 해서 보고 밑에 참고.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건설과 관련하여 주택건설 기준 등을 적용하는 경우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그 구분된 공간의 세대수에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아까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의 주택 내부 공간의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는 세대별로 구분하여 생활이 가능한 구조로 하되 그 구분된 공간을 구분 소유할 수 없다. 있다 누굽니까? 없다 했는데 없다. 없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산정할 때도 하나로 산정하는 겁니다. 구분 소유가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세대수를 산정할 때도 하나로. 소유권도 하나, 세대수도 하나. 이렇게. 그 다음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이건 구분하는 건데 부대시설이라는 건 아파트에 딸려 있는 거. 그 아마 노트에 보면은 부대시설 제가 다 써놨을 건데요. 거기 보면 그 48페이지 노트에 부대시설, 복리시설 있죠. 그 대통령령에 있는 것까지 제가 싹 다 써놓은 겁니다. 그냥 그거 한번 몇 번 읽어보면 됩니다. 그냥 뭐 외울 것도 아니죠. 몇 번 읽어보면 아 이런 거구나 하고 문제 풀면은 그렇게 뭐 어렵게 푸는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구분해 보시고 그 다음에 간선시설이랑 기간시설인데 보면은 기간시설부터 보면 기간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시설 이런 것들을 기간시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위에 간선시설 보면은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및 지역난방시설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주택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거. 연결시킨단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연결시킨다. 이게 간선시설. 이걸 구분하는 이유는 나중에 보면은 돈 내는 사람이 다릅니다. 돈 내는 사람이. 그래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319페이지 보시면은 뭐 사업계획이 나오죠. 사업주체 나오는데 첫 번째 등록이라는 겁니다. 등록. 그래서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사람들. 첫 번째가 국가지자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주공.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공사.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익법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조합.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고용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법인.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개인. 자, 이런 사람들이 사업 주체가 될 수 있는 후보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간 단독주택은 20호, 공동주택은 20세대, 대지 조성 사업은 1만 제곱미터 이상의 사업을 하려는 자입니다. 할 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계획을 세웠을 때 하려는 자는 미리 누구한테 등록하죠? 국장. 미리 국장에게 등록이라는 걸 해야 사업 주체가 된다라는 거죠. 사업 주체가. 근데 요거 도생일 때에는 30세대 이상. 30세대 이상. 이렇게. 그래서 누가 등록하냐라는 건데 국가 지자체 안 하고 주공 안 하고 지방공사 안 하고 공익법인 안 하고 조합 안 하고 고용자 안 합니다. 그래서 등록을 하는 사람들을 크게 나눠 보니까 이렇게 법인이랑 개인 이렇게 나뉘더라는 거죠. 법인이랑 개인. 그래서 이 등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따로 등록사업자 이렇게 보면 등록사업자. 그래서 이 등록사업자를 크게 두 개로 나누면 법인, 개인으로 구분을 합니다. 법인, 개인으로. 그 다음에 조합이나 고용자는 등록을 안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무조건 등록을 안 하는 건 아니고 밑에 있는 등록사업자. 등록사업자와 사업을 공동으로 할 때 그때 등록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등록사업자의 등록의 요건인데 법인은 자본금이 3억 이상이어야 하고 개인은 자산평가액이 6억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관련 분야 기술자를 1명 이상 보유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건축 분야 기술자 1명. 그 다음에 내가 그 대지 조성 사업을 하겠다 하면은 토목 분야 기술자 1명. 근데 내가 둘 다 하고 싶다. 그럼 각각 한 명씩. 그 다음에 사무 장비를 갖출 수 있는 사무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이게 등록의 요건입니다. 이러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이제 등록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게 등록 기준 해가지고 뭐 표에 나와 있는 거. 이런 것도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뭐 사업의 계속 시행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일단은 그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이런 사업자들이 사업을 공동으로 하고 따로 하고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조합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해야 됩니까?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답니다. 할 수 있다. 근데 고용자의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답니다. 하여야 한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고 고용자의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 근데 여기 조합에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사람에서 제외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세대수가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주택조합. 요거는 공동으로 하고 말고 이런 데서 아예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이라는 건 분양이랑은 맞지 않는 겁니다. 원래가. 리모델링은 100세대의 아파트를 고치면은 리모델링 하면은 100세대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집주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겁니다.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분양, 우선 공급 뭐 이런 거를 말은 나오는 게 아닙니다. 원래는. 그러니까 분양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같이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애시당초 발생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그 다음에 등록을 하고 나서 이거 너무 이게 끝인가? 진짜 끝이네. 저희 노트를 보시면 51페이지? 50페이지? 네, 주택건설 사업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 써놓은 게 맨 위에 있는 표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맨 오른쪽 칸 공동사업주체라고 되어 있는데 토지 소유자, 이번에 조합 이런 사람들은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할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이번에 조합에 가로 안에 보면은 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거 빼고. 이렇게.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사업을 같이 할 때에는 이 사람들을 공동사업주체 이렇게 봅니다. 공동사업주체로. 그 다음에 3번에 고용자는 등록사업자랑 사업을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래서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이번에 등록사업자의 결격사유 나오죠. 1번부터 4번까지는 맨날 나오는 거. 그 다음에 5번에 등록이 말소되고 나서 얼마죠?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년. 그 다음에 임원 중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이런 사람들은 등록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주택건설사업의 필요적 등록 말소. 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는 경우는 되게 많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요거 등록을 말소하여야 하는 경우 필요적이니까 하여야 한다죠. 하여야 한다. 요거만 볼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했을 때, 두 번째는 등록증을 대여했을 때, 이럴 때는 등록을 말소할 수 있습니까? 해야 됩니까?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등록 말소 등을 받은 자의 업무 수행인데 등록 말소 내지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등록사업자는 그 처분 전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계속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계속. 다만 계속 수행할 수 없는 중대하고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등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보시면은 조합이 나오겠죠. 주택법상의 조합. 뭐 맨날 시험 문제입니다. 조합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고, 정비법 조합이랑 주택법 조합은 그냥 100% 시험 문제입니다. 무조건. 자, 일단은 주택법상의 조합에는 종류가 3가지가 나가죠. 첫 번째가 지역주택조합, 두 번째는 직장주택조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리모델링 주택조합. 이렇게 3가지. 그래서 첫 번째로 조합원의 자격, 누가 조합원이 되냐라는 건데,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주택조합 설립 가능 지역 안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그 다음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되면 무주택자는 조합원이 될 수 있죠. 집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으니까 무주택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은 종류가 2가지인데,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지어진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이렇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근데 일단 둘 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동일한 직장의 근로자. 그 다음에 건설하는 직장주택조합, 요거랑 똑같이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해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 내지는 무주택 세대주가 조합원이 되는데 요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누구만? 집 없는 사람들만.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건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을 그냥 사오는 겁니다. 내가 사오는 거니까 가입할 수 있는 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거죠. 지역주택조합이나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이라는 건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우리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 겁니다. 지어야 되는 거니까 집 있는 사람도, 작은 거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입할 수 있게, 그 다음에 무주택자도 가입할 수 있게 하지만 이거는 지어져 있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그냥 사오는 거니까 요건은 까다롭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기존 공동주택의 소유자들, 이 조합원이 됩니다. 이게 조합원의 자격. 그 다음에 이런 자격을 갖춘 사람들을 이제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겠죠. 그리고 일정 수 이상이 모집이 되면은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해서 얼마나 조합원을 모집을 해야 되냐라는 건데 조합원의 수. 조합원의 수는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을 모집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 얼마라고 돼 있죠? 20명 이상을 모집해야 돼요. 최소 20명 이상.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이렇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20명이 안 돼도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일정 수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죠. 그러면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조합 설립. 조합 설립을 하려고 할 때에는 주택건설 대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뭐 받죠? 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개발법조합도 인가받았고 정비법조합도 인가받았고 주택법조합도 인가받고 싹 다 인가받는 겁니다. 조합은. 리모델링 주택조합도 인가받고. 근데 딱 하나. 요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요거는 신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 이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라 그냥 지어져 있는 걸 사오는 거니까 가입할 수 있는 가입자의 요건을 까다롭게 하죠. 근데 조합을 만들 때는 새롭게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니까 신고만 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려고 할 때에는 권원은 80%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고 소유권은 15% 이상을 확보해서 이 둘 다를 확보해서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설립 인가를. 그 다음에 이렇게 조합이 설립 인가를 받고 나서 성립하고 나면은 조합원을 새로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냐라는 겁니다. 조합원의 교체 내지는 신규 가입. 이런 것들. 자, 원칙적으로 지역 직장주택조합은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하는 게 안 됩니다. 금지. 자, 조합을 설립하는 단계에서, 조합 설립 인가받은 단계에서도 이 사람들은 소유자들이 아닙니다. 소유자들이.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직장에 다니던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조합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그냥 가입비만 내고 조합원의 지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금지하겠다라는 거. 아무런 실체도 없는 소유자도 아닌 지위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겁니다. 대신에 언제 실체가 생기냐면은 우리가 건축법에서 건축 허가 받을 때 소유권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네? 100%. 허가 신청할 때 남의 땅에 건물 지으면 안 되니까 100%. 그러니까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도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유자가 되고 나서, 즉 예외적으로 원칙은 안 되지만 사업 계획 승인 후에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조합원의 지위가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나머지 사유도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추가 모집 승인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자, 처음에 1000세대를 짓기 위해서 조합원을 500명을 모집을 했습니다. 50% 이상을 모집해야 되니까 500명을 모집을 했는데 일단은 이 500명이 1000세대의 아파트 건설 비용을 다 부담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500명이서 1000세대를 지으려다 보니까 조합원의 분담 규모가 너무 커지는 겁니다. 우리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우리 100명만 더 모집하겠습니다. 우리끼리는 못 짓겠으니까. 그렇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으면 그만큼을 충원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합원의 사망. 당연히 사망을 하면은 상속인으로 조합원을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어야겠죠. 근데 이 사망인 경우에는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당연히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은 뭐 이런 거 요건이 필요가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지위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상속인은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 필요가 없다는 거. 그 다음 두 번째는 조합원의 탈퇴. 조합원의 일부 탈퇴로 인해서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됩니다. 50% 미만. 그러니까 자, 조합원의 수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이상을 사용 검사일까지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일부가 나가는 바람에 50%가 안 되죠. 이럴 때는 그만큼 충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는 자격 상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변경으로 인해서 조합원의 수가 즉시 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 미만이 됐을 때. 자, 이건 뭐냐면 처음에는 1000세대 짓기로 했는데 아파트 가격이 갑자기 폭등을 하는 겁니다. 이 지역에. 그래서 이거 장사가 잘 될 것 같으니까 야, 우리 200세대 더 짓자는 거죠. 1200세대. 자,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됐죠. 그럼 처음에 모집했던 500명은 1200세대의 50%가 안 되죠. 그러면 50%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 요만큼 부족한 만큼을 그대로 충원을 하겠다라는 거죠. 이러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수 있다. 원칙은 안 되지만 이러한 경우에만 충원하거나 재모집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0%가 들어가 있는 건 탈퇴랑 여기 예정 세대수의 변경 여기 50%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 이런 데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지역이나 직장이 조합원의 지위를 사고 팔고 하는 걸 금지시키는 건 이 사람들은 소유자가 아니니까. 소유자가 아니고 그냥 지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이걸 금지시키는 건데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조합원들이 소유자들이죠. 자기 아파트 사고 팔고 하는 건 당연히 가능합니다. 당연히. 이렇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전매제한 그런 거 아니고서는 다 가능하습니다. 리모델링은 이러한 것들 가지고 내용을 조금 더 보면은 자, 뭐 조합의 종류 319페이지 뭐 이런 건 됐고 그 다음에 구성 및 유형 해서 주택조합은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2분의 1, 50%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그러하지 아니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가로 안에 보면은 첫 번째 줄에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대수를 말하되 임대주택으로 건설 공급하는 세대수는 제외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1000세대를 짓는데 이 중에 임대주택이 200세대인 거죠. 그러면은 요걸 800세대로 산정해서 50% 이상이니까 400명만 모집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400명만. 그 다음에 뒤에 보면은 사업계획 승인 등의 과정에서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세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아까 1000세대 짓기로 했다가 1200세대로 바꿨죠. 그럴 때는 바꾼 1200세대를 기준으로 하니까 그만큼 모자란 만큼을 충원할 수 있다라는 거였죠. 이렇게. 그 다음에 조합원의 자격 요건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역주택조합은 동일한 지역에 얼마 이상 거주해야 되죠? 6개월 이상 거주를 해야 되고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주택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무주택자죠?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가 조합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본인 또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본인 또는 배우자 중에서 한 명만 지역 직장주택조합 통틀어서 가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직장주택조합은 동일한 국가기관 지자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일부터 조합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택의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한 채를 소유한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 본인 또는 배우자가 같은 또는 다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이거나 직장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아닐 것. 이렇게. 근데 참고해.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설립 신고만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무주택자, 이거는 무주택자이어야 한다라는 걸 써놔야 되는데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원래는 직장주택조합 85제곱미터 예주택을 한 채에 한해서 소유한 세대주인자나 무주택자. 근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무주택자만. 무주택자라는 걸 써야 됩니다. 참고에. 그 다음에 조합원의 교체 및 신규 가입. 원칙 보면은 지역 직장주택조합 그 설립 인가를 받은 후에는 해당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가 없죠. 근데 예외적으로 조합원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거나 요거 첫 번째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제가 이거 여기다가 첫 번째에다가 사업계획 승인을 써놓은 이유는 왜 금지시키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첫 번째 써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체가 없는 단계에서 지위만을 사고 팔고 하는 행위를 금지시키는 거기 때문에 금지하는 건데 실체가 생긴 이후에 사업계획 승인 후에는 가능하다. 요걸 이유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매니에 쓰는 거고 처음에는 이제 추가 모집 승인 받았을 때 그래서 우리 100명만 더 모집할게요 라고 하면은 모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조합원의 사망,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가 양도, 증여,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바꿀 수 있고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50% 미만이 됐을 때, 그 다음에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됐을 때, 그 다음에 예정 세대수에 변경돼서 50% 미만이 될 때 50%는 탈퇴라 예정 세대수의 변경 여기만 존재하죠. 이럴 때에는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됩니다. 소유자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소유자들이 조합원이 되죠. 근데 이 소유자들이 맨 밑에 보면은 리모델링 요건안기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안기가 아니라 그냥 자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에는 동의요건이 필요합니다. 소유자들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리모델링 사업에 동의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자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 할 때는 전체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 및 각동 구분 소유자 과반수의 결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동만 리모델링 하려고 할 때에는 그 동 구분 소유자 및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동의요건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받을 때 동의요건. 그 다음에 옆에 조합의 설립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인가 받죠. 인가.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으려고 할 때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권한은 얼마나 갖고 해야 되죠? 80%, 소유권은 15%, 둘 다 모두 갖춰야 돼요. 모두. 그 다음에 주택 공급조. 이거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는 거죠. 이거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뭐 하죠? 신고. 그 다음에 뭐 나머지는 됐고 그 다음에 조합 관련 핵심 사항, 업무 대행. 주택조합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택조합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으나 가입 알선 업무는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 조합원을 모집하는 업무들 이런 것들을 대행하게 하는 겁니다. 등록사업자라든지 업무 대행사 이런 사람들한테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그게 핵심이 아니라 그 조합 가입비 이런 것들 조합의 자금의 보관 업무는 신탁업자만 대행할 수 있다는 게 있는데 그런 것도 제가 다음에 문제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요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 요 사업계획 승인은 얼마 안에 신청한다고 돼 있죠? 2년 안에 신청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은 건설한 주택을 당연히 조합원들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근데 가로 안에 누구는 제외한다고 돼 있죠? 리모델링은 제외해야 된다고 했을 텐데. 네, 리모델링은 제가 아까 공급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그냥 공급, 우선 공급 이런 게랑 어울리지 않는 사업입니다. 그냥 집 고쳐서 집주인들이 들어가면 되는 거지 공급을 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가입비 등의 반환이라는 게 나오는데 자 보면은 1번에 요게 이제 좀 봐야 될 건데 조합원을 모집하는 자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을 한 자가 주택조합 가입 신청할 때 납부하여야 하는 일체의 금전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예치하도록 한다. 금융기관 등에 맡겨놓습니다. 그러니까 가입비를 조합이 바로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일단 30일 동안은 금융기관 등에다가 맡겨놓습니다. 예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는 가입비 등을 예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조합 가입비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가입했는데 내가 이게 지역주택조합인지 몰랐던 거죠. 제가 수업 시간에 했던 말이 갑자기 떠오르는 겁니다. 못 모르고 집 준다니까 가입을 했는데 맞다. 제가
그 지역주택조합 이런 거 가입하면 큰일 난다 했는데 하고 30일 안에는 철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뭐 모르고 가입했을 때는. 그 다음에 3번 보면은 청약 철회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 신청을 한 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에는 청약 철회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부터 7일 안에 예치기간의 장에게 가입비 등의 반환을 요청한다. 자, 가입비를 내가 받은 게 아니죠. 지금 예치기간에 예치해놨죠. 그러니까 청약을 철회하면은 예치기간의 장에게 그거 돌려주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가입비 등 반환을 요청해야 되고 5번 예치기간의 장은 사에 따른 가입비 반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반환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6번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장이죠. 보면은 모집 주체는 주택조합 가입을 신청한 자에게 청약을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아무런 손해 없이 30일 안에는 자유롭게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 뭐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은 뭐 시험에 언제든지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좀 빠져 있는 내용들이 있으니까 우리 그 노트를 좀 51페이지 표는 제가 이제 다 말씀을 드린 거고, 자 1번에 조합원의 모집 방법과 탈퇴. 자, 조합원을 모집해야겠죠. 모집할 때에는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신고하고 공개 모집. 그리고 조합원을 모집하려고 할 때 권원은 얼마나 확보해야 되죠? 50% 이상. 권원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신고하고 공개 모집. 신고하고 공개 모집. 오케이. 그 다음에 예외. 조합원을 충원하거나 재모집하는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고 선착순의 방법으로 모집할 수 있지만 원칙은 신고하고 공개 모집, 권원 50% 이상을 확보를 해서. 그 다음에 탈퇴라고 되어 있는데 조합원은 조합에다가 탈퇴 의사를 알리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탈퇴를 할 때는 비용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탈퇴하는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제명된 조합원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그 다음에 주택조합 가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이 있는데 이건 아까 했죠. 인가받은 날로부터 얼마 안에? 2년 안에 승인 신청을 해야 되고, 3번에 가입비 등의 반환, 이 방금 읽은 거, 예치기간이 맡겨을 했다가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하면은 그 예치기간의 장으로부터 바로 돈을 받아가고 이러한 이유로는 손해배상, 위약금 이런 거 청구할 수 없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밑에 4번 임원의 결격사유. 자, 주택법 임원의 결격사유가 사유들은 제일 많습니다. 일단 4번까지 똑같습니다. 집행유예 뿐만 아니라 5번에 보면 선고유예가 포함됩니다. 선고유예. 그 다음에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7번.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어디 봅니까? 왼쪽에 4번 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결격사유. 임원의 결격사유. 그거 보죠? 네. 화이팅! 자, 화이팅. 그래서 여기 결격사유들이 집행유예까지는 똑같은데 밑에 선고유예, 자격상실, 자격정지, 그 다음에 이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나 업무대행사의 임직원. 여기는 한 7가지 되죠. 그러니까 추가되는 게 한 3가지 더 있으니까 그거까지 봐주시고. 그 다음에 5번. 이게 우리 요약서에 지금 빠져있는데 이거는 거의 시험 문제인데요. 자, 예전에는 막 사업을 물론 사업을 종결시킬 수도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명문 규정이 없었지만 이걸 이제 명문 규정화한 거죠. 사업이 일정 기간 안에 진행이 안 되면 그만하자라는 걸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합원들이 모여가지고. 그래서 사업하는 절차를 한번 보면은 맨 처음에 조합원 모집 신고를 하죠. 그리고 나서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인가 받고 나서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을 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이제 사업에 착수를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아까 모집 신고를 할 때에는 권원은 얼마 확보해야 되죠? 50% 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신고를 수리한 날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사업의 종결 여부. 이렇게. 그 다음 조합 설립 인가 받았죠. 그 다음에 사업계획 승인 아까 신청하는 건 얼마죠? 2년. 신청은 2년 안에 하는데 신청을 2년 안에 했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3년 안에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요 2년 3년은 인가를 받지 못하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여기서는 아직 조합이 만들어지기 전이죠. 그러니까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여기는 조합이 만들어졌죠.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조합원 모집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2년 안에 조합 설립 인가를 받지 못하면, 그 다음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날로부터 3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못하면 사업의 종결 여부,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 다음 요거 뭐 여기는 아직 규정이 없는데, 요거는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3분의 2 이상이 찬성. 그리고 20% 이상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20% 이상이 직접 출석한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를 합니다. 이것도 근데 똑같다라고 생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은 요거는 법에서는 20%가 출석해야 된다까지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조합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는 20% 이상이 출석을 해야 되는데 의사결정 요건은 없습니다. 이게 왜냐면은 그 조합 규약으로 정합니다. 그거는 규약으로 정하는데, 표준 규약에서는 요거 해산 여부는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도록 돼 있긴 돼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규약적으로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에서 정해진 건 요것만.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는 3분의 2 이상이 출석을 해야 돼요. 요거는 좀 노트에 써놓으십시오. 이건 사업의 종결 여부를 결정하는 총회. 사업의 종결 여부 밑에다가 20% 출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 그렇게 사업의 종결 여부 밑에다가 20%가 출석해야 되고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됩니다. 요거. 그 다음에 이러한 회의를 총회를 소집해야 되는데, 요거는 뭐 7일 전까지 회의 목적, 안건, 일시 이런 것들 장소 알려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뭐 거기 오른쪽 편에 있는 거 가입비 대행 반환이랑 그 다음에 조합의 해산, 거의 뭐 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나온다고 봐야죠. 뭐 무조건이라고 해서 한 90% 정도? 100%는 아니고 뭐 또 안 나온다고 뭐라 하고 제 10%는 안 나올 수 있다 했지 않습니까?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야지. 근데 이런 것들은 그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작년에 이제 생긴 거죠. 작년에 생긴 제도들인데 거의 뭐 시험에 나와야 됩니다. 한 3년 안에는 무조건 나오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작년에 생긴 거니까 올해, 내년, 내후년 안에는 무조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요 정도까지 쉬었다가 문제 한번 풀어보죠.